돈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것. 이러한 질문에 대해 대한민국 사람들의 버킷리스트 3위 안에 항상 들어오는 것. 바로 세계 일주다. 그곳에 가보고 싶은 소망은 현실보다 상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 미지의 세상에 대한 상상력을 키워주는 80일간의 세계 일주. 쥘 베른과 함께 그의 상상의 세계로 빠져보자. 80일간의 세계 일주는 주인공 필리어스 포그와 그의 하인 파스파르투가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80일 안에 세계 일주를 벌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필리어스 포그는 멋진 영국 신사로 혁신클럽의 회원으로 알려져 있다. 이 혁신클럽에서 80일 만에 세계 일주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기를 하게 되면서 그는 80일간의 세계 일주를 떠나게 된다. 그 후 그가 내기에서 이기기 위해 80일 동안 세계 일주를 하면서 겪는 여러가지 일들을 쥘 베른은 대단히 경이롭고 신비로운 문체로 서술하며 독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한다. 아이들에게는 탐험정신과 상상력을, 어른들에겐 시대적 정신을 갖게 하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80일간의 여행을 통해 포그가 진정으로 얻게 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며 작품을 느낀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인생이란 여행을 하고 있는지 스스로 성찰하게 된다. 쥘 베른, 그는 프랑스 7월 혁명이 일어나기 2년 전인 1828년 당시 프랑스 최대 무역항이자 대서양 연안 항구 도시인 낭트에서 출생하였다. 80일간의 세계 일주라는 작품에서 볼 수 있는 그의 상상력과 모험심은 그가 출생하고 살아간 시대적 배경과 환경적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다. 당시 프랑스는 대혁명의 후폭풍이 잦아들고 유럽 전역에 과학, 수학, 화학, 물리학이 발전하던 시기였으며 정치적으로도 격변기였고 그의 출생지 역시 세계를 오고 갈 수 있는 출발점이자 도착점이 될 수 있는 무역항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베른 가문은 대대로 법률가 출신으로 쥘 베른 역시 가문의 전통대로 한동안 법률가로서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는 어렸을 때부터 무역항에서 분주하게 오고 가는 선박들과 수많은 짐을 실어 나르는 사람들을 보며 바다 건너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키워나갔다. 그러던 그가 정식으로 소설을 적게 된 것은 빅토르 위고의 작품 노트르담 드 파리를 접하게 되면서이다. 베른은 그 책을 그대로 외울 정도로 탐독했다. 한편 해외여행을 통해 세상에 대한 인식과 상상력을 키워가던 중 편집장 피에르 쥘 에체를 만나면서 그의 집필 활동은 현실이 된다. 당시 발자크, 위고, 상조와 같은 대문호의 작품들을 편집, 출판하던 에첼은 베른의 작품을 프랑스 가정과 가정교육에 걸맞는 월간지로 출간했고 모험과 도전정신이 가득한 베른의 글은 아이에게 창의력과 탐험심을 길러주려는 부모들이 원하는 가장 인기 있는 컨텐츠가 되었다. 이후 해저 이말리 등 전 세계의 어린이들은 물론 어른들의 가슴까지 뛰게 하는 책들을 내놓았다. 베른에게 큰 부와 명예를 얻게 도와준 에첼이지만 베른과의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베른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네모 선장 때문이었다. 베른은 에첼의 요구사항대로 소설의 제목까지 바꿀 정도로 그의 편집사항을 존중해 주었었다. 하지만 소설 속에 등장하는 네모 선장의 폴란드 귀족 출신이라는 설정을 세계 판매와 당시 시대적인 상황을 고려해 인도 출신으로 바꾸라는 에첼의 요구는 베른에게 커다란 상처가 되었다. 그 사건 이후 미지의 세계에 대한 베른의 묘사는 전과 달리 어두운 그늘이 드리우기 시작했다. 시간이 흘러 베른의 은인이자 문학의 동반자였던 에첼이 세상을 떠나고 그의 정신적 지주이자 후원자였던 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나자 베른은 우울감에 빠져들었다. 그럼에도 그는 매년 한 편 정도의 작품을 출간하며 작가로서의 역할을 다 해낸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1905년 3월 베른은 자신의 집에서 숨을 거둔다. 쥘 베른의 삶 이야기는 그의 작품 80일간의 세계 일주만큼 흥미롭다. 그가 이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었던 그곳에서 베른의 감정을 공유하기 위해 우리는 낭트로 향했다. 베른이 누아르 강을 바라보던 그곳에
쥘 베른 박물관이 세워져 있다. 그곳으로 가는 길목에 어린 베른과 베른의 소중한 소설 속 인물 네모 선장의 동상이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다. 박물관에는 베른의 작품들을 원본뿐만 아니라 포스터, 게임, 그리고 영화를 통해 다채롭게 소개하고 있다. 베른의 자필 편지와 대본들을 볼 수 있어 베른의 생각을 그대로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다. 낭트에서의 감정을 그대로 간직한 채 우리는 아미행으로 향했다. 그곳에 위치한 베른의 집은 1882년부터 1900년까지 베른이 실제로 살았다. 그의 집 3층에는 베른이 글을 썼던 서재와 12,000권 정도의 책들이 있는 도서실이 있다. 다락에는 베른 가족과 베른 스스로가 즐겨 사용했던 잡동사니들이 전시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베른이 직접 구입하여 타고 다녔던 요트의 내부를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일은 몹시 흥미로웠다. 베른의 집에서 나와 우리가 마지막으로 향한 곳은 마들렌느 공동묘지에 잠든 쥘 베른의 무덤이다. 하늘을 향해 뻗쳐있는 베른의 오른손, 그리고 땅을 단단히 잡고 있는 그의 왼손. 당장이라도 무덤을 박차고 나와 다시 세계를 여행할 것만 같은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쥘 베른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느낄 수 있다. 쥘 베른, 살아생전 쓴 작품 수만 62편에 달하며 영국 무대에 새롭게 조명된 소설만도 18작품이고 사후에 발견된 소설은 10여 품이나 된다. 작가로서 그가 꿈꿨던, 그가 상상했던 세상을 마음껏 펼쳤던 쥘 베른. 그는 삶 속에서, 그리고 편히 쉬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 넓은 세상에 대한 동경 속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녔던 프랑스 문학의 위대한 한 명의 작가이다.